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사연부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한 1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뽑고 다시 심어야 하는 악순환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 한 주위에 피가 나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아무래도 치실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셔서 최대한 스틱형 치실로라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제대로 못한 것인지 치과 선생님이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이것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늘 유익한 시간, 그리고 청취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끔 정보와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오늘 저희 주제 임플란트 주의염, 방금 사연에 언급해 주셨듯이. 그런데 아니 이렇게 1년 안에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원장님? 그렇죠. 모든 경우 이제 뭐 완벽한 거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1년 이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가장 뭐 안 좋은 문제라 그러면 골 유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즉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제 뼈가 이렇게 긴밀하게 들러붙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라지고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한 5%는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연유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지는 사연만으로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네네. 뭐 아주 1년 만에 나타나는 걸로는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 네.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네. 혹시 이미 좀 잇몸 상태, 그러니까 구강 상태가 이렇게 좀 약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소위 말해서 잇몸,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뼈의 양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뼈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그 잇몸 뼈를 덮고 있는 부분은 잇몸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크라운하고 연결돼서 나올 때 만나는 부위를 보면 뼈뿐만이 아니고 잇몸도 같이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서 네. 이제 구강 안으로 이렇게 크라운이 이제 끼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 한 세 파트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몸 조직 중에는 뼈랑 잇몸 부분이 이렇게 닿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잇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임플란트를 처음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없고 경험도 없고 데이터가 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이게 어떻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좀 싶기는 해요. 네. 네네. 네. 이 시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이게 임플란트 주의염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임플란트 주의염이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플란트가 닿는 조직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잇몸 조직이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 하나랑 이제 그 하방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곳에 뼈가 소실이 되면서 둘 다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네네. 이제 뼈가 이렇게 소실이 되는 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뼈는 괜찮은데 잇몸 조직 쪽에서만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방에 있는 뼈가 소실되기 시작하는 네.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시간적인 요인, 우리 잇몸 질환을 놓고 보면 치은염이라고 해서 진지바이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잇몸 조직에만 염증이 이제 국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치주염이라고 해서 치아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뼈가 소실되는 그런 잇몸병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그러니까 주위라는 게 이게 이제 한글로 해석이 돼서 조금 그런데요. 네. 사실은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있는 상태. 네네네. 그다음에 그거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뼈의 소실을 동반한 그런 염증,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사연을 주시는 보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뼈의 소실을 동반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염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뼈까지 포함을 해서. 네. 네. 이렇게 안 그래도 임플란트한 주위에 피가 나고 네. 또 안 좋은 이런 냄새, 악취가 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뭐랄까 그 진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네. 주위염이라 그러면은 네. 이제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잇몸에 국한되어 있는 염증이라 그러면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늘 동반을 해 있기 때문에 쉽게 피가 나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뼈에 소실이 되기 시작하면 약간 고름 비슷한 그런 네. 산물이, 조직 산물이 이제 스며 나오는,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이 심해져서 잇몸 쪽 안으로 박테리아가 들어가 버리면 네. 이제 농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붓고 고름도 나오고 네.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왜 생겼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지 그렇죠. 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과거에 한 20년 전, 지금 보면은 임플란트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에 지금과 같은 형태, 그런 뿌리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이제 많은 개발이 되고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90년대에는 뼈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임플란트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임플란트는 이 그 위에 있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또 크라운이 연결되는 그런 부위의 결합 형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였는데요. 이게 위에 얹혀지는, 임플란트 탑에 얹혀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태의 임플란트들은 항상 뼈의 소실을 좀 가지고 오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서 한 1년 이내 이렇게 좀 지나면 임플란트가 나사선, 첫 번째 나사선까지 뼈가 좀 소실이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일관적으로 일어나서 요 형태의 그 external hex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부적으로 결합되는, 그러니까 위에 얹혀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임플란트 형태에서는 요 정도의 뼈의 소실은 이제 좀 정상으로 여기자, 이렇게 네네.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지금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형태는 임플란트 자체 안에다가 나사 구멍을 파서 그쪽으로 결합이 되는, 내부적으로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1990년대에 개발되던 임플란트 중에 요렇게 이제 되던 임플란트 형태에서 뼈의 소실이 좀 최소화되는 거를 관찰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의 관심을 끌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들은
베이스가 그 형태의 임플란트 디자인에서 오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지나니까 조금 뼈 소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잇몸 조직이 혹시 그러면서 이 내부적으로 결합되는 형태의 모양을요 조금 잇몸이 두터워지는 형태로 이제가 되도록 그 위에 이제 연결되는 구조물의 디자인을 좀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뼈의 소실이 좀 더 적어지더라.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됐지만 네네. 뭔가 뼈 그다음에 그 잇몸 이게 크라운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이에 결합되고 있는 잇몸 조직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뭐 보호하는 기능이 주로 될 거고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뼈의 소실이 좀 적은 것 같더라 하는 게 지금 현재 네. 그 생각으로 개념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요즘 최근에 한 1, 2년 전에 나온 그런 논문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런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냥 두 가지로만 딱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잇몸 조직의 성질,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의 성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치아가 놓여 있는 곳을 보면요, 이 볼이라든지 입술 있는 쪽이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위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큰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입술이나 이런 볼을 근육들이 움직일 때 자유롭게 그거를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면 그렇게 형태를 잡고 있던 뼈 조직이나 잇몸 조직이 변해서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아를 싸고 있던 아주 조금 단단한, 저희가 각화치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 조금 이렇게 그 저항에, 그 외부 자극에 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뼈에 가서 딱 달라붙어 있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런 잇몸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소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보면은 바로 이를 뽑고 뺐을 때는 그 뼈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동산처럼 마운드처럼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볼 쪽이나 입술 쪽으로 가면, 그리고 혀 있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 서져서 전체가 동산처럼 되고 그 주변으로 치아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자꾸 소실이 되면 될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이 마운드가. 그러면서 네. 이 볼 쪽이나 입술 쪽에 있는 그 가장 기저부가 되겠죠. 이 베이스가 되는 그 플로우까지 내려가고요. 사실은 뭐 어금니를 전부 잃어버리신 분, 거기에다가 좀 왜소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혀의 바닥 위치, 혀를 들면은 그 밑에 네네. 기저부가 있는데요. 그 위치랑 볼 쪽에 있는 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기저부랑 거의 동일하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 각화치은이라는 거는 이 혀 있는 방향으로 이제 다 소실이 돼서 저희가 한번 관찰해 보면 한 1mm, 많으면 2mm 정도 이렇게 폭이 되는 아주 얇은 띠로만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성이 되는데 이 그 움직이는 조직들은요, 이게 왜 있냐면 음식이 딱 씹었을 때 음식이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볼 쪽에 있는, 혀 쪽에 있는 근육들이 그걸 다시 치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실이, 그러니까 그 올려주고 하는 때 어느 정도 그 공간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편해지면 자꾸 이제 움직이기는 하죠. 근육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근육 쪽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임플란트 주변이나 치아 주변의 조직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런 잇몸 조직이 소실이 되니까 음식을 드신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음식물 들어가고 그렇죠. 플렉이 들어가고 이제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은 치아 주변의 잇몸 조직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성이. 그래서 우리 잇몸 치아 조직하고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전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동물 실험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세포가 어떻게 분포할까를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딱 봤더니 우리 치아가 있고 치아는 이제 위에 덮고 있는 잇몸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하고 사이에 보통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라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콜라겐 조직이 아주 풍부한 그런 조직이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면 뼈 위에 있는 부분에 이 결합 조직에 염증 세포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이 생깁니다. 하나에 층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잇몸 조직이 있으면 이 상피 조직 바로 밑에 염증 세포가 딱 국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늘 티피컬하게 저희가 조직 소견을 보면 생기는 치주염에서의 이제 잇몸 질환 현미경 소견인데요. 똑같은 상황을 임플란트 주변에다가 만들어 보고 조직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 조직이 염증 세포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본 거죠. 그랬더니 아까 자기 치아나 이런 우리 생체 조직에서는 보호대처럼 이제 염증 세포가 오지 못하게 하는 전선이 딱 만들어지고 그 뒤로는 평화지대가 딱 형성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임플란트 쪽 주변에는 보니까 전부 다 뼈까지 다 염증 세포가 다 그냥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염증 세포가 생길 수 있는 소견이 생기면 염증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네. 정말. 네. 그리고 우리 뼈는요, 그 염증들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냥 뼈가 없어져 버리게 없어지는 되는 거죠. 거죠. 아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면 무조건 임플란트를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거기에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물론 네네. 100%를 원하는 분들도 그냥 처음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네. 임플란트는 딱 했을 때 그 당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나빠지는 상태로 가거든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른 건데요. 우리 보통 치주염 이것도 한방향 질환이거든요. 이를 다 갖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나빠지는 그 속도가 아주 느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충분한 양의 조직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젊었을 때 이가 바로 났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소실이 된 거거든요. 임플란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뼈가 소실이 되는 이유들을 지금 제가 염증을 좀 놓고 놨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뼈의 양입니다. 뼈의 네. 양이 너무 얇은 곳에 그 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두께보다 두꺼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 네. 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소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분명히 뼈가 없어졌어요. 한 절반까지도 없어졌는데 염증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그 뼈가 그냥 이제 못 견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네. 근데 염증이 없어요. 네. 염증이 없으면 이게 다시 그 밑으로 더 자꾸 없어지는 속도가 많이 현저하게 느려졌다는 얘기고 임플란트는 움직임 없이 기능은 잘 하고 있고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저는 꼭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염증에 의해 가지고 네네. 뼈가 소실이 된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빼고 다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을 해봅니다.
잇몸 수술을요. 그냥 딥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하는데요. 딥 클리닝을 했을 때 다시 재발된다 그러면은 잇몸을 이제 열어서 임플란트 뼈 위에 있는 임플란트 부분을 전부 노출을 시키고요. 그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을 꼼꼼하게 다 클리닝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다 갈아냈어요. 갈아내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얇아지니까요. 네네, 좀 부어질 그렇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요즘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긁어냅니다. 근데 이걸 현미경 소견으로 보면 임플란트는 굉장히 거친 표면이 있어요. 네네.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뭐 박테리아나 치석이나 뭐든지 그냥 깨끗하게 최대한 제거를 해보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잇몸이 뼈 있는 방향으로 부었던 잇몸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의 상부에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죠. 네네. 잇몸 바깥쪽으로. 네. 그리고 그 주변은 이제 구멍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댁에서 매일매일 그 부분을 잘 닦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거죠. 다시 이제 염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뼈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이런 거를 계속 시간을 들이고 관찰을 하고요. 그게 수년 동안 똑같은 형태라 그러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6개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염증이 생기고 다시 뼈가 계속 진행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뼈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거를 권하고요. 이렇게 소실이 되면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일 안타까운 네, 상황이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경우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네. 다른 임플란트 말고 다른 대체 네. 틀니라든지 이런 쪽으로 권하게 되겠죠. 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딥 클리닝 퍼스트 어떻게든지 지금 있는 임플란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또 네네. 이제 그런 염증 부위를 또 찾아내고 네. 또 심지어 그 임플란트한 부분을 이제 스크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부분을 정말 섬세하게 네, 다 닦아내야 돼요. 다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우리 환자분께서도 열심히 치아 관리를 네. 해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그냥 양치질로도 안 되고 치실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경우에 네. 있어서는 되게 관리하실 때 네. 제가 가글을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자연 치아에서는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 쪽에서는 좀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작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칫솔을 마련을 하셔서 네. 그거를 구강 양치액을 이렇게 담근 다음에 그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문질러서 네. 기계적으로 없애주는 거랑 화학적으로 이제 그 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네네. 박테리아를 좀 없애는 그런 네.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아직 뭐 임플란트 주의염은 없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도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그럼 그런 가글링 이런 식으로 치아를 관리하겠다. 양치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국소적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그 박테리아는 그 플렉이라는 거죠. 네네네. 플렉은 그 위에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네. 그냥 양치하는 걸로는 그 부분이 파괴가 안 되고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칫솔로 같이 쓰시면 그 표면 부분을 파괴를 하면서 그 안으로 그 가글 액이 네. 항생제죠. 로컬적인 네. 그런 항생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네. 효과가 없으니까 낭비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저희처럼 이제 술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이제 댁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를 할 때는 임플란트가 그냥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디자인하고 임플란트는 위치, 방향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구조물의 디자인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임플란트의 형태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치아를 박테리아가 쉽게 제거되는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말씀드린 각화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최소한은 들어와 있어서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 그리고 임플란트는 힘의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늘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플란트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네. 임플란트가 조금씩 껐닥껐닥하고 흔들리면은 그 임플란트와 이 어버트먼트라고는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부위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바로 이제 뼈가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뼈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임플란트 구조물이 부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저는 권하는데 한 번씩 흔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확인차.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간 뭔가 딸깍딸깍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치과로 바로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이고, 또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힘의 방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힘의 안 좋은 방향의 힘이 있으면 좀 치아를 조절을 해가지고 물리는 거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는 임플란트를 할 때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뼈에다가 다 박으면 됩니다. 이게 아닌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잇몸도 잘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로 다 수술을 하고요. 이제 미리 컴퓨터로 다 수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방향을 다 잡아보고, 네. 그다음에 그때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할 때 잇몸의 상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화치은이 어떻게 있으면 그거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고려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원래 있던 치아보다는 혀 쪽이나 입천장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임플란트는 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잘 그 위치에 잘 잡아주려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만큼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술을 앞두고 원장님과도 많이 상의를 하고 네.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원장님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임플란트 주의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